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정말 될까입니다. 후보를 선출한 뒤에 국민의힘이 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사법부의 정치 개입인가, 사법부 흔들기인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법원 선고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이 일부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설명입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전 환담 시간에 만난 건데요. 김 후보의 표정이 비교적 밝은 것과는 달리 한 전 총리는 다소 굳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중으로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혹시 어떻게 해요?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략적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단일화해 주세요. 나라 살려주세요.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의지는 변함없으신 거죠? 그것만 좀 여쭙습니다. 오늘 중에 따로 만나실 생각 없으세요? 단일화에 가장 앞장설 줄 알았던 김문수 후보. 그런데 오늘 아침 캠프에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이 없을 것이란 말까지 나와서 당엔 기상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양수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직후 단일화에 동의했었던 경선 토론회 때 사진을 올려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톡방에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인 7시 의원총회에선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네, 오대영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당이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헌법 116조의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라며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여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이 있었는데요. 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에서 대법관 탄핵 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후보다.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속보인데 첫 번째는 당에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헌법 116조를 언급했고요. 또 하나는 당에서 대법관 탄핵을 검토한다라는 게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저는 후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이슈는 잠시 뒤에 단도직입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선출된 뒤에 오히려 더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조계사에서 짧게 두 후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만났는데 입장차는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또 단일화 논의하기 전에 신경전을 벌인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중으로 김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3번을 제안했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은 잠시 조우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었다. 그 외에 다른 발언은 없었다라고 의미를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경전이 상당히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가 사실 어느 단일화치고 쉬운 단일화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더 아주 지난한 그런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단일화 뭐 정치의 100%란 말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100% 단일화는 성사가 된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모든 뉴스를 접하시면은요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 단일화 지금까지 역대 단일화를 살펴보면은 사전에 어떤 글쎄요 기세 싸움이라고 표현할까요, 주도권 잡기라고 표현할까요?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후보 개인이 물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그 주변 인사들, 주변 진영의 복잡한 그런 남마처럼 얽힌 그런 탈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워낙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시 삐걱대는 느낌이 혹시라도 드릴 수가 있어서 야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줄 모르지만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단일화는 됩니다. 그래서 된다. 네, 좀 걱정하시는 분의 우려를 제가 덜어드리고요. 당내 사정은 제가 비교적 대변인으로서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요. 제 말씀 믿어도 좋습니다. 예, 누구로 될까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방송에서는 얘기를 자제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되긴 되는데 누구로 되는지는 생각은 있으시지만 그렇습니다. 희망은 있으시지만 제가 말씀하기는 어렵다. 당직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JTBC 같은 중요한 매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되긴 된다. 네. 당 밖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뭐 정치를 바라보는 웬만한 사람들은요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금방 쉽지 눈치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를 때는 나 김덕수요 하고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본인 후보가 되면 금세라도 양보할 것처럼 하면서 표를 다 흡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죠? 뭐 천천히 합시다. 한 25일 정도 하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 조계사에서 만남에서도 몸이 다른 쪽은 누구냐? 한덕수 후보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인데 한덕수 후보 뒤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아시다시피 친윤그룹과 국민의힘의 다수의 중진 지도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덕수 후보가 몸이 다른 것은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친윤그룹과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네? 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죠. 지금쯤 됐으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자 단일화를 통 크게 열어놓고 며칠까지 원샷으로 가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로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수순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이틀간의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의 입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냥 한덕수 후보 측은 그냥 애만 타 있고 김문수 후보 측의 비서실장 입이고 후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원 비서실장 뭡니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들 말 조심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 측은 시간 싸움에 들어갔고요. 아마 한덕수 후보 측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어떤 그 의중을 무시하고 나는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발광체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개혁신당은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 단일화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실
명분은 김문수 후보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당 내에서 정식으로 치열한 경선을 치러가지고 뽑힌 후보 아닙니까? 근데 당 밖에 있는 사람과 갑자기 단일화를 강요를 한다? 이거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할 것처럼 자기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듯한 모양새가 상당한 부담은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의 부담으로 김문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놓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같이 일을 좀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분은 자기가 엄청나게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대선 경선을 끝까지 치러내신 분이에요. 권력 의지가 남다르신 분이고요. 예. 그 권력 의지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쉽사리 양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당 밖에서는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네, 제가 모두의 걱정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가 왜 이렇게 관심들이 있으시냐? 오히려 단일화가 성공 쪽으로 가네, 성공했네라고 하면 그만큼 아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나온 거라고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밤에 두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 시내 모처에서도 지금 만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후보가 오늘 저녁에 시내 모처에서 만난다고요? 아니요. 지금 현재의 양쪽에서? 대리인들, 예. 캠프 진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숙고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 내일과 모레 일단 뭐 후보 일정은 가변적입니다만은 지금 1박 2일로 TK 지역, 영남 지역과 부울경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일단 1박 2일 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서울을 벗어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두 후보가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그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마당에서 집권 가능성, 즉 승리 가능성이 많은데 왜 양보를 하겠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단일화를 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모를 그건 뭐 위험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매우 위험한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을 수가 없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한 번 더 집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계제가 아닌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집권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체대한 기로에 서 있고 그게 현재로서는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면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습니다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예.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이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대행 이제 후보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 두 분이 단일화를 계속 주창을 한 것도 그래야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공감대는 완전히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어떤 뭐 파열음, 이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세부적인 이 디테일 면에서의 차이고요. 그리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왜 앞뒤가 다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문수의 핵심 인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어제 이제 현충원에서 같이 참배를 하면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 지금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랍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말이 제일 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8강, 4강, 그다음에 마지막 결승전을 거치면서 최후의 1인으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이해와 그 조언 이런 것들을 지금 용광로처럼 지금 끌어안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바로 3일 안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이죠. 3일 안에 너무 강요를 하지 말라. 다 보관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걱정은 마시라라고 알겠습니다. 한 예. 얘기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 상대 후보를 막기 위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바로 예, 반론을 제가 들어가겠네요. 봐서는 국민의힘이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위험하다 규정하는 거 뭐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는데요. 멀쩡한 날에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12월 3일부터 지금 6월 3일까지 6개월간 무정부 상태로 만든 그런 위험한 대통령을 배출한 집단이 한 일말의 반성도 없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분들이 지금 후보가 돼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뭐가 더 위험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또 내란의 어떤 세력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들이 위험할까요?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이 그 눈높이를 수준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 그건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저는 그 두 후보가 단일화가 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또 윤석열 대 이재명의 리턴 매치입니다. 이거는 김문수 이재명의 이 매치도 아니고요. 한덕수 이재명의 이 어떤 대선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끼리 단일화를 통해서 또 윤석열을 대리한 아바타가 이재명 후보와 또 싸워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실현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한심하다 생각할 것 같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해야 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잠시 뒤 7시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4선 의원들이 기자회견했습니다.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를 했고요. 그 단일화의 시한까지 제시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4선 의원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5월 11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11일까지 단일화에 성공을 해야 이 단일 후보가 기호 2번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선 의원도 나선 것 같고 앞서 보셨듯이 이양수 사무총장도 그 토론회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내부적으로 좀 불안감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전에 지금 한기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요. 단일화를 할 거면요. 11일 이전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기호가 하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보물을 찍는 일도 있고요. 그러려면은 그 단일화가 지금 딱 해가지고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정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룰을 세팅을 하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할 건지 이런 논의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논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야, 나 3일 안에 얘기하는 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을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김문수 후보 입장문에 보면 더 문제는요.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 고문 등을 다 단일화 대상으로 집어넣었어요. 너무 예의가 없으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요. 타 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논의라도 있었습니까? 연락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른 당의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단일화 대상에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후보도 안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물밑 접촉도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희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단일화 안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밑 접촉도 없었고
할 생각도 상대는 없다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아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라고 딱 찍어가지고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본 거죠. 이른바 단일화의 지금 키워드가 뭡니까? 반명 그리고 개헌이란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의 이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그 대선에 뭐 자꾸 이재명만 왜 물고 늘어지냐 또 이런 그 반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세력이냐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고요. 예. 이 국민의힘의 어느 지도부가 계엄을 찬성했습니까? 그거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김문수 후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국무회의에 만약에 제가 연락을 받아서 들어갔으면은 누워서라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멘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란 정당, 내란 동도 정당 무슨 이런 것들을 같이 도매금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쪽이 위험한 그 세력인지는 이제 6월 3일 날 결정을 보시면 됩니다. 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들었겠느냐? 바로 반명이라는 세력에서는 이준석 그 후보도 반대를 하지 않는 걸로 이미 여러 차례 우리는 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온 자료에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이준석 후보, 이낙연 후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빅 텐트 넘어서 그랜드 텐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통령 후보 요거를 빼면은 오히려 섭섭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고요. 하나도 안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예, 결국은 뭐 이렇게 중요한 그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고 또 반명이란 기치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서운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들어야겠네요. 이 대선이라는 것과 대선 후보가 가지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정식으로 후보가 뽑혀가지고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선 후보로서의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타당의 후보까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간단하게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니까 김 식구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측에 아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이시면? 아니, 좀 전에 이준석 저희 후보도 백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김문수 후보를 향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어제 저녁부터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분출된 것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단일화 반명연대 안 하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나? 그리고 사심으로 딴짓하면 저는 결단할 것이다 라고 모 국민의힘 의원이 단톡방에 저렇게 남겼고요. 또 다른 의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다. 분열은 필패다. 사리사욕 없애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꼭 의원총회를 개최해달라라고 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7시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심으로 딴짓하면 결단할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속내가 좀 들키는 듯한 발언이네요. 딴짓이 뭘까요? 이 말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지? 이게 딴짓 아닐까요? 그러니까 딴짓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김문수 후보에게 지도부라든지 친윤그룹에서는 이렇게 후보가 되고 나서는 이런 일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딴짓의 기본 개념은 원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원래 해야 될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덕수 후보에게 어떤 후보 자리를 넘겨주는 듯한 그런 쪽의 모양을 만드는데 협조해라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딴짓한다고 지금 어깃장을 놓는 건데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낸 단일화 관련 입장이랑 당무 관련 입장 보면서 당무 관련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번 단일화는 지도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예. 1번이요. 이게 이제 권력에 대한 그 본인의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당무 우선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선언하지요. 그리고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으로 내가 휘두를 테니 일단 당헌당규 위반 행위하지 마라. 지금 지도부의 나에 대한 당무 비협조는 해당 행위다. 그리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당무 우선권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필요한 조치, 징계까지도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고 예. 봤을 때는요. 이 단일화의 주도권은 본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추진기구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도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이낙연 새로운 미래 후보까지 넣어서 한덕수와의 1대1 이런 원샷 단일화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그거를 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대안을 제시해봐라. 예. 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빼고 6, 7, 8, 9, 10, 10일인데요. 6일 안에 3일 정도의 기회가 아니면은 단일화를 원샷을 하기 힘듭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생각이 아예 거의 없다라고 예. 보는 것이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 측 입장문에서 확연히 드러났다라고 네. 봐서 친윤 지도부 쪽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동연 대변인 같은 생각은 아니실 거고요. 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중진들이 모두 한덕수 후보 쪽에 줄을 서서 딴짓 하지 마라라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에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당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김문수 후보가 8강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은 많은 중진 적지 않은으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적지 않은 중진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쪽에 팽팽하게 지금 이렇게 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지난 토요일 4시에 선포가 됐죠. 바로 4시가 선포된 이후에 당무 우선권은 후보가 갖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돼 있습니다라는 순간에 당무 우선권이 쥐어지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내정을 장동혁 의원으로 내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이양수 지금 현재 총장이 어떤 것을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이 사무처를 이렇게 처음부터 가동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이 기사를 통해서 정말 초반부터 이 사람들이 왜 이래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글쎄요, 이 병아리가 알을 깨는 그 진통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이 오늘 내일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내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당의 사무처가 기본적으로 평소대로 굴러가지 않는 시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가 지금 뭐 보이콧을 했다 이것은 정말 와전이고요. 당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런 그 거리감이 꽤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당무 거부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당이 그렇게 지금 파열음이 일어나고 갈등 양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김동원 대변인한테 궁금한 게 시청자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측이 오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오버를 한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무가 제대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단지 그건 오해다라는 것인지 그다음에 휴일이라고 지금 조기 대선 6월 3일인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그래 한가한가요? 아니 출근 안 쉴 한다는 거 쉬고 얘기는 다 쉬고 예. 선대위 발족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 당무에 이 협조를 해야 될 지도부가 뭔가 어떤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데 예, 제가 이게 뭐 그러면 휴일이 겹쳐서 좀 당무가 시점에 원활치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조기 대선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너무 한가한 예. 입장을 드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질문 받으셨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위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선대위 구성이 공동 선대위장 8인을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공표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피적으로
기사 몇 줄을 이렇게 읽어보고 야 이거 뭐 선대위도 아직 구성을 못해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무처가 지금 무슨 뭐 출근도 안 하고 보이콧을 한다 이거는 제가 시점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6일째 이어지는 이렇게 이 연휴 기간에 하필 5월 3일 날 우리가 뽑혔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선대위가 구성을 안 되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 1, 2년 된 정당입니까? 그럴 위험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요. 좀 너무 한가로워 보여서 그렇지. 걱정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저도 정당 말씀입니다. 정치를 오래 했는데 민주당은 뭐 한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준비를 했겠어요. 다 국민의힘도 당직자들이 딱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총괄 상임 공동위원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사무총장이 미리 다 정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는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하루 이틀 상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ABC가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발표하지 않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만 지금 지도부가 올인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정작 본인들 후보는 안 챙긴다라는 점들은 충분히 국민들이 오해할 만하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자,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단일화를 물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지만 마지막 그 투표용지에는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에 없을 것이다. 즉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또 김문수 후보의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 역시도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당내 쿠데타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라는 해석이 많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후보 단일화 가상 대결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21.9, 한덕수 후보가 30.0.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24.2, 한덕수 후보가 49.7%로 나왔거든요. 물론 없음도 40.2, 18.9 이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은 김문수, 여론은 한덕수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가 넘어야 할 그럴 그 벽이 더 공고해진다. 이른바 무소속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조직, 특히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벽을 느낄 것이다라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론 이 단일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은 일임을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단일화의 필요성을 재창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 여론조사 수치에 나와서 조금 이렇게 뒤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거는 시점을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5월 3일 이전에 실시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5월 그렇습니다. 2일까지 조사죠. 바로 5월 3일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선출되기 전 그렇습니다. 네, 5월 3일 날 이틀 전에 우리가 킨텍스에서 한 거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내일부터 나오는 특히 목, 금, 금요일 날 갤럽 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오죠.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수치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런 또 변화의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김문수 그 후보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상황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해야 효과적인 그런 그 대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요. 하루 이틀 정도 저 수치는 매우 달라지는 양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영주, 김성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후보의 지금 일단 수치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서서히 좀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조금은 김문수 후보가 저 수치를 좁힐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 조사 자체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이니까 5월 3일 날 단일 후보로 선출되기 전 예. 2강 구도 속에서 치러진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많은 부분들이 더 여론이 더 집중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뭐 반전 어느 정도 뭐 상쇄는 시키겠으나 사실상 여론의 추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여겨지면서도 높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 보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론의 추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한덕수 후보가 맞습니다. 네. 저는 친윤그룹이라든지 한덕수 후보의 출마 기획론을 짠 그룹에서는 저 여론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김문수 후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높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랑 합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라는 강력한 대항마를 이길 수 없다라는 논리가 명확하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명분상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수치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막차의 운전대를 김문수 후보가 잡았죠. 막차에 지금 한덕수 후보를 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놓치면 한덕수 후보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차의 운전대는 김문수 후보가 지었고 김문수 후보가 그 정류장에 쓸지 말지는 운전자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타고 있는 많은 승객들 중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세워라. 이 정류장에 이 시간에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쭉 갈 거야 하고 그 스테이션에 쓰지 않고 가버리면 한덕수 후보는 정말 문수 쫓던 덕수가 될 수 있다. 예.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키는 김문수 후보다. 아무리 여론이 높다 한들 저는 김문수 후보는 손해볼 게 없다. 예. 나중에 11일 이후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사실상 무소속과 국민의힘 후보로 더 지지선을 얻어내는 게 본인한테는 안으로 들어와서 싸워서 지금 여론에서 불리한 국면을 가져가는 것보단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 보입니다. 김성현 위원요? 예, 저는 사실 좀 전의 여론조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금 중요한 여론조사는요. 이재명 후보와 그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또는 한덕수 그리고 이준석 후보까지 3자 구도를 놓고 예. 그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에는 여론의 흐름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올 경우 과연 이거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그럴까요? 저는 아까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후보는 시간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좀만 있으면 한덕수 후보는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한덕수 후보는 알아서 그냥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앞서 나온 그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보면 이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 1등이 적합한 후보가 없다. 이게 40%로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무당층일 수도 있고요. 이쪽 저쪽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라는 중도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비중으로 가장 높은 상태는
아직까지 마음을 줄 후보가 눈에 안 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아직 우리 중도 보수 쪽에서는 후보가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가장 높은 허들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왜 고민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사야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선거 특히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레이스가 바로 이 중도 또는 무당층의 마음을 사는 게 지금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그중에 예. 하나가 단일화라는 하나의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고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은 바로 단일화로 시작되는 바로 이 시간부터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3자 대결. 앞서 김성열 의원이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3자 대결 보겠습니다.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 한덕수 후보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넣으면 27.8로 나타납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6.6으로 거의 변동은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7.5로 수치상으로는 물론 오차범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수치로는 7.5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것만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이 여론조사 시점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5월 1일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있었거든요. 리얼미터에 저희가 이수진 앵커가 물어봤다 그래요. 5월 1일 날에도 그러니까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한 500명 정도가 응답을 했다는 건가요? 이수진 앵커? 네. 이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반 정도고 이후에도 반 정도를 예. 조사를 해서 거의 비슷한 응답자의 절반은 선고 이전,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선고 이후에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선고도 어느 정도 반영된 수치라고 보면 되고요. 한덕수 후보의 출마 선언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꽤 큰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것은 반영되지 않은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상대적으로 답변에 지분이 적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자, 이준석 후보를 계속 김문수 후보는 언급을 합니다. 반명 빅텐트의 한 축으로요. 분명히 밝혀주시죠. 선대위 대변인이니까. 네, 전 반문 좀 하고 싶습니다. 요새 하도 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주시고요. 저희 안 한다고 계속 했는데도 계속 물어보시니까 반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빅텐트입니까? 이재명만 막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겪은 것이 윤석열입니다. 이거를 또 하자는 겁니까? 지도자는 남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함께 걸어갈 새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저출산, AI,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준석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자 합니다. 예, 완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 50%를 기록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46%를 기록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여전히 김문수 후보보다 18%포인트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보다 더 비상이 걸린 건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4.7%포인트 하락해 42.1%, 국민의힘은 7%포인트가 올라서 41.6%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안에서 붙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1일 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 등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중도 민심과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4월 첫 주에서 쭉 지나면서 민주당이 살짝 상승하거나 4월 넷째 주 살짝 떨어지는 수치가 보였지만 물론 이제 오차 범위 같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많이 떨어졌다, 또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붙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네, 글쎄요. 지금 그 기간이 보면 4월 30일부터 5월 2일 3일간이기 때문에 저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좀 되돌아봐야 되겠죠. 주로 5월 1일 날 주로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그 유죄 판결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1시간 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후보 그 출마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퇴죠. 예, 사퇴. 권한대행직 사퇴. 후보 선언 이제 출마하겠다 이제 예. 공식화된 거죠. 그리고 5월 2일 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은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이 그 세 가지 정도가 변수인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이 시점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하잖아요. 그 경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추세적으로 민주당의 그 흐름은 그렇게 뭐 약간 하락할 수 있어요. 저 정도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흔들린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5% 이상 저렇게 올라갈 때는 약간 좀 그 저 비정상적인 튀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선 후보 여론조사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더 결집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만 추세적으로는 민주당이 소폭 하향 또는 정체 흐름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다. 예, 있습니다. 좀 있는데 저 지표는 좀 과하게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그 세 명의 후보가 계속 경쟁을 각축을 벌이고, 뭐 그때 5월 2일이면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저희가 이제 TV 토론도 하고 이럴 때니까요.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거고, 동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층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꾸로 내려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고법에서 어떤 양형이 내려질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법원 판결 내용만으로 보면은 그게 뭐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받으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 뭐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뽑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특히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그 중도층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이반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도 지금은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은 돼 있고요.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늦춰달라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까지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사실은 보류라기보다는 지도부 위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임을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탄핵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란 건 선대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 선대위 최고위원회? 플러스 당 예. 최고위가 지금 선대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선대위 또는 뭐 당 최고위원회 둘 다 복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마 그 당 선대위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있을 텐데 그게 어느 경우든 뭐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현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당 원내대표가 언제든지 그 필요할 시에는 그 법원과 관련된 탄핵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당이 이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권한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5월 15일 그 예정돼 있는 2심 재판의 기일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 15일에 그 2심 그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재판이 연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현재 위임된 그 탄핵안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실현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협박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탄핵을 검토했는데 일단 지도부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그 파기환송심 그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출마 후보들이 뭘 공판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출마 후보들은 아니죠.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을 연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솔직한 얘기죠. 그리고 하지 않으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거꾸로 표현하면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사법부의 그 자신들의 권한에 의해서 그걸 행사하는 그것을 쿠데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입법부가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누구도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입법 쿠데타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모두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국민한테 사과해야 될 판에 지금 이렇게 협박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당 지도부에 일단 일임이 돼 있는 탄핵 여부 그리고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앞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 발언이 들어왔으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헌법에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라는 말로 공판 기일 연기 혹은 이제 대선 이후로 이걸 미루자라는 주장에 좀 힘을 실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공판이 확정되는 게 5차례 지금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투표 당일인 6월 3일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대장동 관련 재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잡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한 것 같기는. 왜냐하면 본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은 원래도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국회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본회의 기간이라든지 특히 국정감사 그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기간 또는 일반 정무직 공무원 이제 예를 들면 장관급일 때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기일 연장을 해주기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 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대법원 3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심사 과정은 대개 1심 또는 한개 위증교사가 아마 2심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 그 재판 선고도 아니고 공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선고하는 것도 선고 기일도 아닌 상태에서의 공판을 계속할 그 선거 기간 중에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일견 그런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5번의 재판을 그러면 법정에 이제, 가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적은 뭐 저는 뭐 일리가 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저희 당도 아마 그런 비판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뭐 발핏하면 계속 내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상겸 그 우리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위법하고 불법적인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그 막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을 그 같이 대동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가결 표결을 하는데 앞장섰고요. 누가 뭐가 내란당입니까? 아니 그게 가사 내란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확정돼야 될 것이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지 그게 당에서 했습니까? 당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란당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그럼 우리는 그럼 범법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야, 저 범법자 후보가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란당이 뭐 이것을 내란 극복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내란이 진행 중입니까?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파면되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다 구속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서 한쪽을 뭐 내란당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뭐 선거 때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온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나 김정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일관된 입장을 가졌는데 지금 내란의 제일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밖에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대선을 앞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나 그 권고 저 사퇴 그러니까 당직을 내놓는 출당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만 사실은 정상적인데 아마 한동훈 후보는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그런 그 국민의힘이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원인 제공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얘기는 정말 끝이 없이 나오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지난 주말에 의원총회까지 열고 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결국 기일 변경을 일단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긴 했지만 상당히 민주당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그 긴박하게 움직인 이유가 하나 될 수도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의 분석인데 아마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촉발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이한 거죠. 또 위조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7일의 기간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재상고를 하게 되면 22일에 항고 이유서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예. 자, 뭐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약해드리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고 그리고 나서 대법에 이제 재상고를 하면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라는 게 민주당의 그동안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27일이 걸리지 않고 딱 7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순진하게 보고 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가능할까요? 7일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뒤에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 받지 않고 그냥 7일 만에 확정 판결 내린다? 가능한 주장일까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 그 변호사나 법조계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하진 않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 이제 법원에서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최고법원이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이거는 이런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 20일은 피의자를 위한 피고인을 위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어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더군다나 대선 후보의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을 저 기간을 주지 않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저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저는 큰 정치적 저항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서 교수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 대법원의 최소한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절제랄까, 대법원이 그 어떤 그 범죄자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사회 공동체의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사회의 어떤 이 대통령 선거란 중요한 그 정책 이벤트를 놓고 이것이 자칫 국민의 주권을 이 입법 그 사법 권력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도리어 그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저는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혁 최고위원 저거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이후 그리고 대선일 사이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별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나가서 재항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그 적법 절차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 근데 이 고법에서 올라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그런 경우에는 아마 재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냐. 그 어떻게 보면 헌법상에 처음 있는 무슨 뭐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헌정사상 초유에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마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또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뭐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저는 날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재상고까지 했을 때 그게 유죄가 확정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헌법 84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이거는 큰 논란이 되겠죠. 예. 저도 그 김정혁 최고위원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84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해석이 다르고 국민의힘 해석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기보단 이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간의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전히 이제 우리 당이나 또 우리 당 주변의 또 그 법조인들은 84조는 현직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당선된 대통령한테는 적용된다. 예. 그래서 형사상의 소출을 안 받기 때문에 재판도 다 중단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적인 법조인들 쪽에서는 그 소추에서는 기소만을 제외하는 거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은 받는 거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대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있었지만 당연히 헌법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관련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법 차원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또 하나의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거 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록 다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또 답변을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했거든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긴급 현안 질의에서요. 졸속이냐 아니냐. 일부 현직 판사들도 너무 급하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또 다른 의견의 판사들도 있고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짧게 한 말씀씩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혁 최고위원님. 저는 이 사안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조작, 이게 사진 조작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백현동에 있어서 협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협박이냐 의견 표시냐. 이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70 며칠 동안 1심 판결이 계속 진행됐고 2심 판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였잖아요.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이 그 판결을 낼 때 그 일일이 7만 쪽에 달하는 걸 다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로 상반되는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읽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대법원 판사들도 이미 자기들끼리 다 얘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어떤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봅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아마 저도 알아봤는데 법 쪽에서 통상적으로 사건 기록을 다 보진 않는다 그래요. 판사들이. 그만큼 약간 좀 뭐랄까 그 대법원 판사들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논란이 빚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2심의 원심을 그 파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변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그 분이 그러니까 피고자가 유력 대선 후보인 제1당의 지금 대선 후보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판결함으로써 결국은 졸속 심사냐 아니냐, 자료를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10대 2로 나왔지만 나머지 예를 들면 두 분의 그 소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만장일치를 유도해가는 과정을 유도한다든지 좀 더 논의를 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했다면 이런 졸속 논란이 대법원이 자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나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된 자료라면 그리고 원심을 파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자료를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 것은 대법원의 귀책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 자, 첫 번째 이슈 좀 길게 다뤘는데요. 다음 주제도 지금 너무나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게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안 사람입니다. 불안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행보를 시작하자 크고 작은 구설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호남 사람을 외쳤는데요. 이게 오히려 고향 세탁 논란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고향을 서울로 알렸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자 전북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쪽방촌에 갔을 때도 정작 쪽방촌 주민들은 만나지 않아서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비슷하지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천의 한센인 마을을 찾아서 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생긴 이후 도지사님처럼 높은 분이 찾아오신 것은 후보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계셔서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미온적인 이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다. 이런 확신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될까 안 될까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토요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한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갑자기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해석은 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김재원 비서실장 전 최고위원 그분은 뭐 대놓고 아마 그 투표용지에는 한덕수 이름이 찍힐 것이다. 김문수 이름이 찍힐 것이다. 예.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무 담임권 그러니까 그런 걸 내세워서 지금 계속 성명도 내고 그랬잖아요. 예. 왜 도대체 내가 주도를 해서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진행해 나갈 텐데 지금 나오시다시피 그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라. 그리고 방해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강한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주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나를 불쏘시개처럼 쓰려고 하는 거. 홍준표 후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못 받아들이겠다. 예. 뭐 이런 의지의 표시죠.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그 의원 총회가 열리는데 예, 8시로 연기됐답니다. 연계됐습니까? 예. 거기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 좀 근데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본인은 이제 즉각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또 팻말에서 또 그렇게까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저 한동훈 후보 세모 뭐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 표를 받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 뭐 얼마나 표가 글로 갔는지 그걸 입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했던 얘기는 다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니까 저런 논란, 그러니까 당에서는 또 이거 아닌데 빨리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칫하면은 정말 사흘천하되게 생겼어요. 예. 5월 3일 날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만으로 이틀 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오늘 오후 8시에 이제 그 의총이 열려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 연판장이 될지 결의문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는 빨리 뭘 해라 아니면 우리가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 아마 많은 패널들이 여기 오대영 나와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민주당 쪽 패널들이 단일화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단일화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그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가 유력한 거 있죠. 예. 지금 경우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내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소위 이걸 기획했던 제가 보기엔 당권파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파 또 내지는 친윤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유력 3인 중에 소위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중에 제일 단일화에 부정적인 사람부터 날린 거예요. 홍준표 후보를 걷어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그다음에 이제 탈락시키고 김문수 후보가 제일 쉽게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권력 관계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리한 사람들이 자기 발등 찍은 건데요. 자기들 나름대로 꾀를 썼지만 정도를 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발등 찍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 진작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만들고 싶었으면 거기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시켜서 정상적인 방법을 했어도 저는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한 확률상으로 보면 한 60% 이상은 한덕수 후보가 제일 유력했을 텐데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한테 유리하고 뭘 해도 유리한 겁니다. 설사 최종적으로 내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지분과 권한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김문수 후보라도 서두르지 않고 안 해도 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하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하면 본인이 다 그 대선 비용을 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치자금 모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 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당 지원 비용이 없잖아요. 정당 지원 비용이 없기 때문에 400억이 넘는 돈이 정당 나가는데. 국고 지원은 이제 여러 가지 당세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한 350억에서 아마 당에 따라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300억, 400억 가까이 될 거고 민주당은 400억 후반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당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러겠죠. 의석수나 뭐 이런 걸 감안하는 거죠. 그러면 대선에 만약에 단일 후보가 안 돼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을 불가능할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는 불가능할 그리고 겁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요. 다른 당 후보를 설사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른 당 후보 선거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법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들어온 국고지원금을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탈락하면 그 돈은 거의 되게 국고 반납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다시 거죠. 반납하고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시간이 내 편이다.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끈다는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유리한 국면이 김문수 후보 쪽에 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높게 나오는 한덕수 후보가 그래도 지금 여론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다급해질 것 같고 그런 구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후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옛날 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춰내지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신뢰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후보들이 다 29억 4천만 원씩 그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 돈도 들고 그래서 당원들과 함께 막 몇 차례에 걸쳐서 열 몇 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4명으로 줄었다, 2명으로 줄었다 최종 후보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공당의 후보가 뽑힌 거잖아요. 근데 뽑힌 지 사흘도 안 돼갖고 다른 후보하고 예. 이게 옛날에 정몽준 노무현하고는 달라요. 이 두 분은 그때 당시에 꽤 긴 기간 동안에 노무현 후보가 지지도가 막 추락하고 정몽준 후보가 그때 그 월드컵으로 인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유엔 사무총장하고 온 다음에 지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을 후보로 내볼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뭘 하겠다는 것조차가 사실 저는 그게 가능할까 싶은. 예, 딱 30초 남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하는 게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비판하는 게 저 탄핵 찬성 세력하고 내란 정부 세력의 텐트 갖고는 이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는 서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합쳤을 때 정몽준 노무현처럼 그런 단일화가 됐을 때 효과가 나지 같은 계열의 단일화에서 얼마큼 확장력이 있을지 저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기로에 선 오늘 저녁 8시에 의원총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잘 추려서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의 길목 굽이굽이 돌 때마다 어깨동무 풀지 않고 조금씩 더 위대해진 나라가 있다. 흔들린 적 없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섰기에 더 위대해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대한민국.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빛으로 바꾼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18은 무장폭도에 의한 소요 사태다. 신군부의 오랜 주장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가짜 뉴스의 서식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전두환 회고록에도 광주 사태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광주 사태. 전두환 신군부가 폄훼를 위해 만든 이 용어를 한 대선 예비 후보가 2번이나 썼다가 실수라며 주워 담았습니다. 이참에 팩트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1988년 우리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19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2011년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오, 공기가 다르네.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몇 번 입지도 못했는데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깝다. 짧아진 봄이 제대로 체감되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스타일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욕즙 다 빠지겠네. 라는 아쉬운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